안녕하세요, 규정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규정님이 알려주셨던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네, 어떻게 운 좋게 그랬었죠. 네. 지금 아직 하락장이지만 영상 업로드된 직후에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수익권이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무슨 신기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타이밍이 좋았던 거예요. 그냥 엔비디아 장기 성장 기업이라서 말씀드린 거고. 네, 그 엔비디아 얘기를 하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AMD를 살리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 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리사수는 반도체 설계에 대해서 굉장히 인사이트가 뛰어난 공학 박사 출신이라 리사수 박사님이라고 불려요. AMD의 컨퍼런스 콜을 보면은 닥터 리사수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2012년에 리사수 박사가 부사장으로 취임을 해요. 그러면서 전략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 리사수가 한 것 중에 굉장히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거는 멀티다이를 빠르게 도입을 하고 칩렛, 그리고 지금은 3D 칩렛까지 나아가게 된 건데 그 멀티다이를 2017년에 성공을 시키고 2019년에 칩렛을 성공을 시킨 건데 그 과정 안에서 굉장히 AMD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그 결과로 2018년에 망할 뻔하던 AMD 그리고 그 AMD의 수장인 리사수가 세계 반도체 연맹의 의장으로 선임이 돼요. 그리고 2018년에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CEO 1위에 오르고 또 리사수 코인이라는 별명이 같이 붙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2019년 연초에 컴퓨텍스 그리고 CES 이런 다 기조연설을 하게 됩니다. 컴퓨텍스는 전 세계 컴퓨팅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고 거기서 기조연설을 한다는 건 우리가 컴퓨팅과 관련해서 선도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CES는 전 세계 진짜 카테고리를 지금은 가릴 수 없도록 모든 산업군에서 관심을 갖는 테크쇼잖아요. 거기서 또 앞으로의 기술을 선도해갈 AMD의 비전 이런 연설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해였다고 볼 수 있죠. CPU, GPU 시장에서는 하나의 그 다이 위에다가 회로를 설계하고 뭐 트랜지스터를 넣고 모놀리식 방식이 지배적이었고 그리고 그거를 벗어난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AMD가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 한계점이 계속 오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냐가 기존의 모놀리식 설계 구조를 가진 뭐 인텔 그리고 AMD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고민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칩렛 방식이라는 것을 고안을 하고 가장 빠르게 성능을 구현했는데 칩렛은 어떤 거냐면 한 다이에다가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많은 지식을 몰아넣으면 힘드니까 여러 사람한테 각각 너 잘하는 거, 너 잘하는 거, 너 잘하는 거 해가지고 한 번에 합치는 거죠. 다이를 쪼갠 다음에 결국 그 다이끼리 연결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한 다이에다가 집적을 하려던 것의 기술적인 난제를 극복을 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칩렛 구조를 통해서 성능의 발전이 있었죠. 그게 문제가 결국은 합치는 과정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들도 못했던 거거든요. 지금도 인텔이 모놀리식을 하다가 AMD처럼 칩렛 구조로 바꾼다? 어려운 거죠. 왜냐면 이렇게 하려면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실제로 생산을 하는 과정 안에서의 소프트웨어 매니징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그 설계한 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TSMC가 그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먼저 개발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AMD는 패밀스이기 때문에 모두 가능한 거죠. 결국 그 상황에서 자기들이 잘하는 거를 하기 위해 오븐들을 만들어 온 거죠. 칩렛 구조에서 지금 한 단계 더 올라가고자 하는 부분이 3D 칩렛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3D 낸드로 해서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메모리 사업 부문에서 이러한 역량을 뽐내왔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친숙하게 들을 텐데 3D 낸드는 동일한 공간 안에다가 메모리라고 하면은 저장 공간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수평으로 집적을 하다 보면은 공간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아파트처럼 이제 높이게 된 거죠. 예전에도 뭐 우리나라의 인구가 적었을 때는 주택으로만 국토가 다 구성이 되어도 충분히 사람들이 살 곳이 넘쳐났을 텐데 서울과 같이 어느 정도 기능이 집중된 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려다 보니까 아파트로 수직으로 올라갔듯이 동일하게 메모리 반도체에서 그런 기술을 접목을 해서 쓴 건데 여기서 AMD가 그런 로드맵을 세우죠. 메모리 반도체 쪽에는 이 정도의 초미세 공정까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비메모리 쪽은 AMD도 그렇지만 엔비디아도 그렇고 애플 등등의 막 5나노 공정 들어가고 지금 미세 공정에 대한 경쟁이 되게 치열한데 아직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뭐 EUV를 이제 도입한 해 만에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덜 미세한 영역에서 어떤 3D 구조를 만들어냈던 거라 기술적인 장벽이 더 낮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쪽에서는 3D 구조를 AMD가 잘 성공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CPU 쪽에서 연산 성능은 이미 인텔을 넘어섰는데 여기서 더 압도적인 우위점을 굳히고자 하는 거고 이거를 GPU 쪽에서도 적용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어떤 왕좌에까지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MD가 그 자일링스를 인수해가지고 생각하는 다음 비전은 PC용 시장에서, 노트북 시장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모바일 시장까지 엄청 저변을 넓히고 있잖아요. 이 시장보다 훨씬 큰 우리 서버용 시장이 있잖아요. 모바일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칩셋에 이제 GPU 설계 자산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AMD의 또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 예정인데, 서버는 특징이 각 기업마다 원하는 방식으로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뭐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그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여러 스펙들도 정의하고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도 최적화시키고 이러는데, 기존의 인텔하고 AMD가 공급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의 제품들이 그 부분을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고민인 거죠.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안에다가 이런 퍼블릭한 제품들도 쓰지만 구글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한 TPU, 텐서플로우 프로세싱 유닛을 쓴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결국 이 하드웨어를 쓸 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로드맵에 따라 어떤 최적화시키는 니즈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오는 기술, 그 나오는 반도체가 FPGA예요. 회로 안에다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부분을 탑재를 해가지고 설계를 할 때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하드웨어를 프로그래밍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낯설죠. 우리나라에서 생각하기에 낯선 개념이고, 그래서 실제로 필드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자일링스가 있었던 거고, 그 자일링스를 인수해서 고객사들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을 해줄 수 있도록 시너지를 높이고자 하는 게 AMD의 아직까지 쌓은 하이엔드 컴퓨팅에 대한 기술을 극대화시키고 서버 시장에서 입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일링스 인수로 AMD 시가총액이 인텔하고 비등비등해졌죠. 자일링스 40조 원에 인수했는데, 앞으로의 AMD는 서버 시장까지 점유율을 높여간다고 하면 이 업사이드를 굉장히 크게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시장 자체는 우리가 산업 설명들은 계속 앞에서 다뤘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띄워주시나요?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수요도 늘어나고, 우리가 AMD가 공급할 수 있는 CPU, GPU, 그리고 앞으로 APU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이 앞으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증시가 낙폭을 많이 보이면서 지난번에 다뤘던 우리 엔비디아, 어떻게 말씀드린 타이밍이 좋았어가지고 최근에 폭락을 했음에도 수익권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 AMD도 이 기회를 삼아서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전면전을 벌일 줄 몰랐죠. 블랙스완 항상 시장에 있는 거라 일반 투자자분들은 분할 매수 하시는 걸 항상 추천드립니다. 내가 막 심리적으로 못 버틸 만한 금액 넣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코스피 선행 PBR이 1배예요. 코스피 선행 PBR 1배라는 이야기는 결국 지금 사업 가치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코스피 시가총액이 코스피 순 자산 가치만큼이라는 거니까 우리나라 자산도, 그러니까 주식 자산도 많이 낙폭에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때는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시장의 공포가 이렇게 만연해 있으면 여기서 이게 확전이 돼서 신냉전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고, 이러다가 이 냉전에서 갑자기 지금 인플레이션 안 잡히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더 늘어나서 대공황이 오고 이러면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이 들 때, 그런 때 이제 조금 용기를 내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공포에 매수를 해라. 지금이 바닥일지는 몰라요. 결국은 푸틴 대통령도 이게 확전되는 거를 원하지 않고 하는 상황에다가 코로나 이후에 다들 경기 회복과 사회 안정에 국가들이 다 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 불확실성이 당장 끝날 거다, 이거는 모르겠죠. 지수가 데드캣 바운스일지 여기서 반등을 할지는 모르니까, 예전에는 내가 10번을 분할 매수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지금부터는 한 3번 정도로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할 정도로 투자를 해도 괜찮다. 장기 성장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AMD.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랑 AMD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AMD의 이러한 하이엔드 테크놀로지를 가능하게 했던 이 두 기업이 설계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준 가장 근간이 되는 기업이 TSMC죠. 그리고 애플도 압도적으로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 TSMC가 멈추면 전 세계 첨단 기술이 멈춘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입지를 갔는데, 그 TSMC를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것들을 더 추가로 궁금해하실지는 몰라가지고 앞으로 TSMC, ASML부터 해서 마이크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 또 그 이후에는 인공지능, 2차 전지 등등 다 다룰 텐데, 댓글이나 아니면 다양하게 질문 주시면 나중에 그런 내용들 모아서 또 콘텐츠로 같이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안녕.